다만 정부는 상반기는 저조해도 하반기는 상반기는 저조해도 국제연구기관인 다만 정부는 상반기는 저조해도 하반기는 개선된다. 산업연구원은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경제 우등생 하늘계 신화를 뒤로한 세계 40상의 공사비 인정하고 에머드 드라마의 상담을 전부로 공정관리에 이어서 15번의 한국 경제가 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위기의 징조는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고 정부와 정치권, 재벌들은 혁신보단 정경유착으로 쉽게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술 혁신과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외면하고 오프쇼어링 정책을 오히려 장려했습니다. 그 결과 주력 산업은 한국을 떠나 해외에 생산기지를 세우기 바빴고 엔지니어를 대우하기보단 쥐어 짜내기 바빴습니다. 수많은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이 목소리를 냈지만 언론들은 그들의 외침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혁신기업의 등장은 사라졌고 국내 일자리는 해외로 나가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보내버렸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조선, 철강, 자동차, 디스플레이, 모바일 모두가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우리의 수출 효자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산업이 급부상과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대중 수출 감소, 미국 우선주의 정책, 과학자 홀드에 따른 인재 유출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주력 산업은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2차전지와 조선, 철강은 중국에 역전당했고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자동차는 중국과 대등한 상황까지 왔으며 가격과 시장 점유율에서 밀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반도체 하나뿐이지만 이마저도 미국의 자국 반도체 우선 정책과 일본과 대만의 밀착으로 대위기를 맞은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각한 가계부채와 부동산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내관이 되어버렸고 영끌로 사들인 주택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동안 대출로 버텼던 중소기업들이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건설업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서민들은 쓸 돈이 없어졌고 한계에 직면한 기업들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호들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나친 비관론이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우리 경제 왜 위기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모바일입니다. 저는 12년간 모바일과 관련된 무선 안테나, 카메라,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일을 했고요. 주로 소재 관련 개발이나 모듈 제조와 관련된 업무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FPCB나 반도체 패키징, 디스플레이 분야를 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반도체, 모바일 분야의 위기가 피부로 느껴집니다. 2010년대 초반 삼성은 애플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원가 절감을 이유로 국내 생산시설을 하나둘 중국과 베트남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삼성의 협력업체들도 삼성을 따라 생산시설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국내 개발자와 제조 엔지니어들도 함께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2018년이 되자 국내에는 더 이상 관련 엔지니어들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 개발팀을 비롯해 인터플렉스, BH플렉스, 플렉스컴 등 협력업체들이 전부 베트남으로 주요 생산시설을 옮기게 됩니다. 이른바 모바일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제품 개발 초기 시제품이나 양산성 검토 정도만 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양산이 안정되면 중국과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것이 프로세스로 굳혀졌습니다. 그만큼 국내 일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값싼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삼성은 지금 어떨까요?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2위 애플과 2배 가까이 났던 격차가
지난해 3분기 기준 4%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성능과 가격을 앞선 중국 업체들의 상승세도 무섭습니다. 기타 업체로 분리된 29%의 절반 이상이 중국 업체들입니다. 기술적 우위에 있다고 평가를 받던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에 쫓기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심지어 화웨이 제품은 삼성보다 더 큰 화면을 가졌지만 더 가볍고 얇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급부상 속에 삼성은 한때 중국 시장에서 17.9%의 시장 점유율을 가졌었지만 23년 1분기 기준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수치상 20%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지난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71%로 압도적이었고 삼성은 1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점유율에선 애플보다 앞서지만 프리미엄 시장에선 애플과 경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저가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글로벌 기준 모델별 점유율에서 상위 10위권 안에 애플은 모두 7개의 프리미엄 모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애플의 제품입니다. 삼성은 랭크된 3개의 모델이 전부 저가형인 갤럭시 A 시리즈입니다. 의미 있는 데이터는 또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선 토종 브랜드 애플에 밀려 5위에 간신히 저가 모델인 갤럭시 A 시리즈가 이름을 올렸고요. 아프리카 시장에선 2022년부터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중국의 트랜전에 밀려 2위가 되었습니다. 삼성 아래로 모두 중국 업체가 된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모든 업체들이 성장을 하는 동안 삼성만 마이너스 12% 역성장을 한 겁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은 상황이 좀 더 심각합니다. 국가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2022년 중국은 이미 42.5%로 한국보다 5.6% 앞서 있습니다. 2017년 44.4%로 중국, 대만과 약 2배 정도의 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지켰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1위 자리를 내주고 맙니다. 업계 순위를 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의 BOE 테크놀로지는 시장 점유율 21.8%로 2위인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3.9% 앞서 있습니다. 그 아래로 LG 디스플레이가 힘겨운 순위 싸움을 하고 있지만 1위 BOE와 점차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주하던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중국의 BOE는 무서운 속도로 추격 중입니다. 심지어 올 1분기에는 출하량과 매출에서 모두 1위를 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분기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더 이상 삼성의 독주 체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동안 BOE는 꾸준하게 늘어난 덕분입니다. 여전히 국내 기업이 중국보다 4-5년 정도 앞서 있다라고는 하지만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기술력도 그만큼 축적이 되게 되고 인적 자원과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집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4-5년은 걸린다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2년 정도 봅니다.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엔지니어 우대 정책에 따라서 블랙홀처럼 우수 인재들을 빨아들이고 있고 현재도 우리보다 5배 이상의 고급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역전은 조만간 이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도 위태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는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또다시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로 나눠지는데 2023년 4분기 기준 D램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은 45.7%로 1위, SK 하이닉스는 31.7%로 2위, 그 밑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19.1%로 시장을 분할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보겠습니다. 삼성이 31.1%로 1위, 일본의 키옥시아가 19.6%로 2위, SK 하이닉스가 17.8%로 3위입니다. 마이크론도 13%를 차지하면서 5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보면 우리 기업이 잘하네, 도대체 뭐가 문제야 하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최근 AI 산업이 떡상하면서 GPU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며 엔비디아의 GPU가 시장 점유율을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HBM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SK 하이닉스가 이 시장에서 5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론마다 AI 반도체 떡상으로 SK 하이닉스가 최대 수혜자다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지만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엔지니어들이 마이크론으로 대거 이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상은 언론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요. 관련학계 이직 종사자들의 커뮤니티에 따르면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통틀어 300명 이상이 마이크론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는 아예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모두가 알다시피 이공계 기피 현상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수능 성적 최상위권은 모조리 의대로 가버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엔지니어들도 미국보다 처우가 안 좋으니까 짐 싸서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가뜩이나 처우도 박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름을 부어버렸죠. R&D 연구개발 예산마저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연구개발이 중단된 연구실이 많고 멘붕이 와서 중국이나 미국으로 이직하거나 이직 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 당장 한국의 반도체가 무너진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국이 기술적 그리고 시장 지배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지켜왔지만 이제 이런 시대가 저물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위가 된 이면에는 일본 반도체 산업 몰락이 결정적 계기가 된 플라자 합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의 경제는 초호황을 누립니다. GDP 규모가 미국의 70%를 넘어서자 미국은 극도의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제패하자 미국은 칼을 꺼내듭니다. 바로 플라자 합의인데요. 미국은 이 합의를 통해 일본 반도체의 숨통을 쥐어버립니다. 이 틈바구니 속에서 삼성은 조로의 기회를 얻었고 오늘날의 삼성 반도체가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1위에 이어 비메모리까지 아성을 넘보자 미국은 노골적으로 삼성을 견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관련 뉴스 헤드라인만 뽑아봤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영토 안에 두고 통제하길 바라기 때문에 삼성과 SK에게 노골적으로 자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라고 강요하고 있고 심지어 마이크론은 올 하반기 출시되는 H200 모델에 자사의 5세대 HBM3E를 탑재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당장은 가장 앞선 기술을 보인 하이닉스에서 공급받겠지만 5세대 HBM 칩이 본격 양산되는 올 하반기부터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심지어 바이든은 반도체 과학법에 서명하면서 미국이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든 것을 장악하겠다고 선언했고요. 상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삼성의 숨통은 미국 정부가 쥐고 있는 셈입니다. 1990년대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를 한 방에 보내버린 것처럼 우리도 같은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러니 삼성과 하이닉스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 반대가 뭐가 된다? 그만큼 국내 투자 규모는 축소되거나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까지나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나라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삼성의 몰락은 곧 한국 경제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삼성을 시작으로 SK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까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의 앞날이 사실 불투명합니다. 하나하나 열거하면 밤새워 얘기를 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도로에는 현대차보다 중국 전기버스가 더 많이 보이고 과거 20년간 중국 경제 성장으로 우리의 수출이 수혜를 입으며 성장을 해왔지만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우리나라를 추월하거나 대등해지면서 이젠 대중무역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수출 시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강점을 보여왔던 배터리, 철강, 화학제품, 전자제품, 정밀기기, 조선업에 이르기까지 모두 중국에 추월당했거나 대등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선 더 이상 한국 제품을 수입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미중 무역 갈등으로 한국의 반도체 수출마저 미국이 제재하면서 무역 적자가 더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중고 반도체 장비마저 중국 수출을 막아서 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수출 판로가 막혀버리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삼성의 재고 자산이 2023년 11월 기준 55조 원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제때 만들어서 제때 팔아야 하는데 미국의 동맹이란 이유로 우리의
수출마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적자국이 된 원인은 중국 산업의 부상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피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 주변 분들은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삼성의 몰락과 부동산 시장 그리고 건설 산업의 위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떤 것을 봐도 한국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은 없고 솔직히 앞이 안 보입니다. 정부는 경기 둔화 혹은 경기 부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경제 위기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어떤 근거로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한다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된 건 다들 아실 거고요. 집값은 바닥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분양 시장도 완전히 얼어서 계속해서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건축 시장은 말해봐야 입만 아픕니다. 제조분 벌어서 대출 이자도 못 갚는 한계의 좀비 기업들 넘쳐납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은 단언컨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명백한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이 같은 기조는 최소 20년은 지속될 겁니다. 그게 제 판단입니다. 너무 비관적인 얘기만 했는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다음 영상에서 좀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은 이 같은 문제점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로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